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뭐 독서 광이거나 뭐 엄청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꾸준히 책을 읽고 꾸준히 글을 썼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이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좀 어, 공유하는 의미를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주제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읽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기준으로 사람마다는 다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테니까 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는 이제 금융맨이었어요. 일반 회사에서 이제 은행을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갔었고, 은행을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2019년에 휴직을 하게 됐고요. 휴직을 하고 나서, 휴직을 경험들을 좀 쌓아서 복직을 할 때쯤에서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그 책을 잘 쓰고 복직을 해서 회사를 잘 다니면서 제가 경험했던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결국엔 자기 발견이라는 두 번째 책을 썼고 쓰는 와중에 회사에서 이제 퇴사 그 희망퇴직을 받는 덕분에 네, 좀 좋은 조건들이 좀 제시가 되어서 희망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드리는데 이제 좀 간략하게 드린 이유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쭉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전달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퇴사한 회사는 KB국민카드라는 회사고요. 맨 처음에는 KB국민은행에 들어가서 뭐 은행에서 한 10년 정도 다니다가 카드로 넘어갔다가 뭐 지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에서 퇴사를 했었는데요. 뭐 앞에서도 이제 그 준범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원래부터는 이제 금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었고요.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가지고 있다가 네, 뭐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아나운서가 되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좋은 금융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었고요. 취직을 해서 보니까 회사 생활이 괜찮더라고요. 뭐 매달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도 좋고 또 회사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좋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러면 높은 자리 임원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남이 몰아주는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는 것도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서 뭐 적지 않은 인정도 받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게 한 10년 정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임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제가 원래 원해서 금융회사에 들어갔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또 제가 뭐 숫자 이런 쪽에 좀 밝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딱히 하고 싶은 일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커리어적으로도 뭐 이렇게 쌓아서 내가 회사에서 이런 커리어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로도 보이지 않고 그냥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 상사의 그런 뭐 칭찬 네, 또는 뭐 비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 월급을 받는 이유가 힘듦을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꾸역꾸역 회사를 잘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미국 출장을 가게 됐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한 문화를 좀 배워오라라고 해서 한 4명 정도를 한 7주 정도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다가 이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혁신적인 문화를 좀 개선해 나가는지를 좀 봐라라고 해서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미국 출장에서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이게 어떤 삶이지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제 삶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 의구심을 키워갔었던 게 미국 출장이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출장을 이제 딱 마치고 회사에 와서 미국 출장에 대한 경과 보고를 딱 정리하는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지만 발표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막 정리를 해서 막 발표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발표를 할 때 이제 사장님이랑 모든 임원들이 이제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막 발표할 때 노래도 불렀었거든요. 이런 거 노래도 부르면서 되게 이제 그 금융사 이제 스탁맘님도 금융사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금융사의 임원회의는 되게 엄숙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데 저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뭐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이없어해 하시기도 했었는데 저랑 같이 발표를 준비했었던 저희 동료가 저한테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호진아, 너 발표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뭔가 좀 온몸에 좀 짜릿한 전율 이런 것들이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 자체도 좋았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알았었죠. 또 그런 걸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사실 제가 뭐 회사 밖에서 제 이야기를 가지고 강연을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뭐 회사 내에서도 발표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맨날 시켜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아쉬움을 담고 이제 접었었는데 그런 접는 과정에서도 계속 내가 행복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내 삶을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지만 뭐 별다른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인이 저한테 네, 이렇게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한테 버킷리스트 100개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 버킷리스트 100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거였어요. 뭐냐면 1년.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는 목록을 의미해서 평생 동안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인이 딱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100개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쭉 쓰다 보면 너에 대해서 뭔가 보일 거야 라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쓰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한 2, 30개 쓰고 나니까 뭐 2, 30개도 그런 거였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좋은 곳 여행 가기, 뭐 옷 사기, 뭐 이런 평상시에 그냥 생각했던 것들 썼는데 다 쓰고 나서도 그게 막 30개 정도 쓰고 났는데 이제 거의 이제 꽉 차더라고요. 어? 더 이상 쓸 게 없네.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 지인이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라라고 이제 추천을 해줬고 또 좀 생각들을 조금 다양하게 해보라고 했었고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뭐 아내 뭐 친구들에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100개를 딱 채웠는데 100개를 다 채우고 나서 뭔가 딱 보인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100개를 다 채우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00가지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100개 중에서 이제 끝부분으로 갈 때 뭔가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평상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이 뒤에 이제 써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책을 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자. 그리고 책을 쓴 저자들을 만나보자. 평상시에 회사 생활 밖에서 사람들을 안 만났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자. 뭐 멘토를 만나보자. 뭐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들인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제가 꾸준한 성장이라는 것들을 원한다라는 게 좀 눈에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계속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좋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회사 생활에서의 한계가 좀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극복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킷리스트 100개가 나에게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첫 번째 해에 전달해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었는데 독서를 좀 하기 시작했고 이제 독서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조금 저만의 방식대로 좀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좀 바꿔가기 시작했었고요. 성장에 대한 것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나의 성장을 좀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대로 한번 좀 나를 좀 성장시켜 보자. 그리고 제대로 한번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휴직을 하고 인생의 첫 쉼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이후에 하자마자 첫 번째로 경험했었던 게 이제 청울님의 자기혁명 캠프였었고요. 자기혁명 캠프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때 받았던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뭐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삶을 좀 경험을 했었고 네, 그런 경험들을 쭉쭉쭉 쌓아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버킷리스트든 무엇이든 사람들을 성장하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얻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버킷리스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욕망을 발견하는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정리하다 보니까 미래의 욕망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까지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커리어 정리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습관을 만드는 30일 챌린지 등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총 나를 좀 제대로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서 자기 발견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자기 발견 조력자, 자기 발견 코칭이라는 네, 형태로 해서 지금은 이제 창직을 해서 저만의 그런 커리어로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버킷리스트 100개들을 쭉 이제 1년 동안 썼고 그것들을 이제 매년 버킷리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저를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단쿤 PD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퇴사 말고 휴직 결국엔 자기 발견 이 두 가지 책을 내고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좀 장황하게 이제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네. 결국에는 저 스스로가 조금 바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었던 것 같고요.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동력 자체가 이제 버킷리스트 100개였었고 100개를 써서 조금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들이 책, 독서였던 것 같고요.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들이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독서,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글쓰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입체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사실 제가 어쨌든 자기 발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버킷리스트도 해보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모두가 각자의 경험과 기질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 최호진에게 맞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그분들께는 안 맞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따라하면 좋겠다. 이 정도를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엄청난 독서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4-5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네, 유희로서의 독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이거 캡처 떠놓은 건데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건데 제가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사실은 버킷리스트 100개를 썼던 2018년부터 조금 시작했었고 2019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막 저를 되게 많이 희생을 시키고 막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려고 이런 노력들을 되게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습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형성 과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잘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버킷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것들이 나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충분히 즐거운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조금 강조하는 거는 유희로서의 독서예요. 근데 이제 책을 막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읽어야만 하는 책이라고 해서 여러 고전들도 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뭐 벽돌책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데 벽돌책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고 저한테 의미가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저에게 안 맞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읽다가 저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포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나한테 즐거워야 그 다음에 내한테 뭐가 남는 거지. 막 어떻게 해서든지 꾸역꾸역 그거를 끌고 간다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책이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인데요. 저는 책을 읽은 것들이 저한테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하는데 이제 뭐 다꿈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청원님 선생님께서 많이 예전에 강조하셨던 책 중에 신정철 작가님의 메모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메모를 하면서 나의 그런 책의 경험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저의 경우에는 기록하는 게 저랑 100% 맞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필사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사를 하다 보면 책을 읽는 것의 흐름이 좀 많이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쭉 가다가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막 메모해놓고 필사하는 것들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나는 서평만 쓰자. 그래서 그냥 기록을 너무 책에 있는 모든 내용, 모든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 하지 않고 최소한의 서평만 좀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많이 좀 내려놓고 이 책에서 딱 한 세네 문장만 연결해서 내가 좀 정리한 방식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게 차라리 이 책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가를 좀 정리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서평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나중에 저한테 책을 쓸 때 있어서는 좀 더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많은 그런 그 책에 대한 그런 인용구가 막 있으면 어떤 문장들을 픽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서평을 쓰면서 문장 몇 개를 좀 담아 놓으면 이 문장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맥락적으로 좀 저한테 의미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결국엔 자기발견이나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책을 썼을 때 제가 읽었었던 책들을 좀 책 속에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그 인용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썼던 서평을 좀 참조를 했었거든요. 서평을 참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었구나. 이 문장 그러면 나중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쓸 때 여기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맥락을 연결시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필사를 하거나 책에 있는 문구들을 가져오는 것보다 앞뒤의 맥락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정리한 나만의 한 편의 글로 서평을 써서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책 또는 나만의 또 다른 글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 기록을 할 때 어떻게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또 어떤 방식이 나한테 조금 더 편안하냐 이거를 좀 따져보면서 기록을 해보는 거 이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따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가장 갖고 온 첫 번째로 갖고 온 책이 이제 두 권인데 제가 매일 아침 써바니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읽은 책이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뭐 우연한 계기로 일주일에 3편 정도는 글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 수, 토 이렇게 3번씩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매일 아침 써바니의 김민식 PD님의 글을 읽고 또 다른 계기가 있었긴 했지만 다른 계기가 연결해서 그러면 매일 글을 좀 올리면 좋겠다. 근데 김민식 PD님이 매일 아침 7시 정도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민식 PD님보다 30분 정도 빨리 6시 30분에 글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고 매일 그러면 6시 30분에 글을 올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 9월 달부터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4년? 네, 4년 조금 넘게 매일 아침 6시 30분마다 글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국의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쓰는 저에게는 약간 좀 바이블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여기에서 글을 쓸 때 많은 것들을 좀 따라했었어요. 강원국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루틴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안경을 쓰셨을 때는 안경을 닦는 행위로 이제 글을 맨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자기 뇌에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 또한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여러 가지 루틴들을 조금 만들 수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서 글쓰기를 조금 어떻게 하면 나만의 스타일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나만의 스타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갖고 와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따라했었던 조금 더 극적인 예들이 뭐냐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많이들 읽으셨었을 텐데 그 책을 읽고 포도단식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지리산 포도단식원에 가서 9박 10일 동안 포도단식을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그 구본영 선생님께서 책에서 포도단식원에서 이제 단식을 한 4주간 정도 하면서 나의 뭐 소명 이러면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한번 따라가서 나도 그러면 뭔가 신의 부름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봤는데 물론 이제 제가 9박 10일밖에 안 해서 그런 부름까지는 받지 못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제 포도단식이라는 새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좋았었고 이 단식이라는 게 그냥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몸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쭉쭉 빼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지리산 한가운데 있는 되게 산골자락에서 하는 경험이었었는데 그때 좀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기운들을 조금 더 맑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따라해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충분히 제가 조금 삶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이제 40대 여성분들께서 읽으시는 책 중에 마녀체력이라고 있어요. 이영미 작가님이 쓰신 달리기, 철인 3종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담아놓은 책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그런 초대장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이 누군가에게 초대장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제 이영미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서 마라톤이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10km 마라톤을 하게 됐었고 네, 자격면 캠프 할 때쯤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뽕이 맞아가지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 새벽에 막 펑펑 울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마라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조금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풀코스 마라톤도 아직 한 번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풀코스를 했었고요. 올해 이제 11월 달에도 다시 한번 풀코스 도전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읽었던 책은 손흥정 작가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시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책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범적인 아빠가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었고요. 정혜신 씨의 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아내와 대화를 나눌 때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면 공감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재현주 작가님의 일하는 마음을 보면서는 제가 책을 2권 쓰면서 동시에 인용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꾸역꾸역하는 그 마음들이 나를 조금 더 꾸준히 하는 것들이 뭐 잘함으로 나를 환산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시간들이 나를 좀 버리진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문구가 나오는데 꾸준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좀 따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 삶에서 좋은 모티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한두 가지라도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로라도 따라해보는 거 이게 약간 좀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책에 있는 이야기들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재미난 경험들 또는 해봤으면 좋겠던 경험들을 한번 따라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이게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책을 읽기 시작해서인 거일 수도 있는데 강연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신 저자분의 강연을 듣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멘토분들이 이제 좀 흐리게 나오지만 강원국 작가님, 김민식 PD님, 신정철 작가님, 그다음에 이제 청울림님 이렇게 있는데 그냥 책으로 느꼈을 때 그 경험을 인지한 게 한 10 정도라고 하면 강연을 들으면서 인지한 건 한 40에서 50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민식 PD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우연히 이제 강연을 들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분께서 강연을 하시는 거를 한 4-5번을 좀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꿈에서 하는 강연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 뭐 양재 나비독서에서 하는 그 강연도 좀 따라가고 그러면서 여러 번 따라갔었는데 이제 따라갈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앉고 꼭 강연 뒤에 질문이 있으면 제일 먼저 질문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약간의 이제 그 콘텐츠를 나만의 것으로 조금 더 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꼭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몰입을 해서 그 강연을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 책에다 다 담지 못했었던 앞뒤의 전후 맥락의 다양한 스토리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우리나라 분들께서 질문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되게 많이 꺼려하세요. 그래서 쭈뼛쭈뼛 누군가 처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질문들이 쏟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부터는 경쟁률이 많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첫 번째로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강연을 듣는 게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맨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강원국 작가님, 김민식 PD님, 청울림님의 그 추천사를 좀 받았었고 추천사를 이제 그분들께서 저에게 추천사를 써주셨었는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그분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그분들께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들께서 이제 흔쾌히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연을 듣고 나면 그냥 책 속에 있는 저자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식 PD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조금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강원국 작가님도 사실 강원국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꿈스쿨에서 4주 동안 그 글쓰기 강의를 하셨던 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첫 번째 한번 했었던 건데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사실 좋은 관계가 됐었고 이번에 그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때 이제 인연들이 조금 쌓이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을 듣는 거는 저자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서의 경험을 조금 더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강연을 들어서 그 저자들에게 뭔가를 뽑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별로 그분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의도해서 연락을 하면 좋아하진 않지만 충분한 팬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언젠가는 또 좋은 그런 만남 또는 좋은 계기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이렇게 4가지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읽으려면 저의 기준으로는 즐겁게 읽는 게 중요하고 정리를 나만의 방법으로 하는 거 그리고 따라해보는 거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하면 강연을 듣는 거. 요즘은 강연도 유튜브로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책을 읽고 이런 것들로만 하면 뭐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책을 읽는 것은 항상 글을 쓰는 행위와 연결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들이 그냥 누군가의 콘텐츠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글을 쓰는 것은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글을 쓰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들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나만의 방식으로 말이 됐든 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글쓰기 책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글쓰기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님 작가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4년 동안 매일 꾸준히 글을 썼거든요. 딱 이틀 빼고 매일 썼었는데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는 쓰는 동안에는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블로그에 뭐 좋아요 100개 받고 뭐 댓글 몇 개 받는다고 해서 제 삶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 그때 내가 이제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돌아보면 제 삶에 큰 변화, 큰 축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뻘짓 같아 보이지만 충분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존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는 자존감을 쌓아간다는 느낌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책 자존가들에 보면 이게 이제 김지수 작가가 여러분들이 인터뷰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자존가들의 가장 큰 자본은 끈기 있게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성실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끈기 있게 성실하게 하는 것들이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꼭 좋고 나쁘게 아니라 나한테 얼마나 맞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꾸준히 쓰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상에서 소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소재를 잡는 거를 내가 이제 오늘 지금 블로그를 쓰기 시작할 거야. 자, 블로그에 딱 그 화면을 열고 뭘 써야지?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이 한 3배, 4배 정도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상에 글을 쓰러 앉기 전에 먼저 뭘 쓸지를 다 생각한 후에 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매일같이 저만의 글쓰기 소재 노트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다이어리인데 내가 오늘은 어떤 소재를 쓸까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치를 다 준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일요일이 됐든 얼마가 됐든 생각날 때마다 글쓰기 소재들을 좀 써놓고 이건 좀 된 건데 뭐 달리기 뭐 제가 모임하는 거 공지를 올리고 뭐 또 뭐 내가 복직 일기를 복직할 때 썼으니까 매일매일 쓰는 거 이번에는 이번 주제로 쓰자. 그리고 뭐 버킷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쓰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내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조금 상세하게 네, 너무 그렇다고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것들을 써야겠다라는 정도의 소재를 사전에 발굴을 해놓고 책상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글을 써야겠구나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시간 효율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원국 작가님의 그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루틴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우선은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한 번에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던 생각보다 글을 한 번에 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제가 블로그에 써도 적어도 한 몇 자 정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길게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려면은 보통은 한 2~3시간 정도를 걸리는데 한 번에 2~3시간 정도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하면 너무 이제 힘들고 이제 진이 빠지니까 더 시간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씩 여러 번 나눠서 글을 쓰거든요. 아니면은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글을 쓰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른 시간에 뭐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글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간, 방식들을 좀 저만의 방식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그래서 출근 전에
30분 전에 출근을 회사로 안 하고 스타벅스로 해서 거기서 30분 동안 글을 쓰고 그 뒤에 이제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보완해서 그 다음날 발행할 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스스로 좀 어느 정도 그런 체계화 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내 솔직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물론 매일매일 같이 내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내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쓰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나니까 이런 감정들, 새로운 경험들, 그다음에 새로운 배움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좀 그 소재와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솔직한 이야기가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물음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음표가 뭐냐면 남들이 너한테 자주 물어보는 것들. 호진, 저한테는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썼던 게 사람들이 저한테 호진 씨는 버킷리스트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버킷리스트 100개를 잘 써요?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면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남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을 했었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저 스스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게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내용들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는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히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좀 물음표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물음표가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글을 쓰는 행위는 제가 많은 분들께 이제 블로그를 쓸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데 일기 쓰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그런 페이지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좀 글을 전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왜 글을 쓰는가인데 어떤 독자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책 편집자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한 문장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타겟이죠? 어떤 문제를 소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만의 글 방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책을 쓰든 글을 쓰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루틴을 잡고 나의 이야기를 좀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 글이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어야 되는데 독자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킷리스트 자기 발견 관련돼서 이제 책을 썼을 때는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그 40대 정도의 직장인 분들에게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써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해보고 싶다라는 방법, 그 기준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물론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런 문장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면 훨씬 더 글을 조금 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갖고 온 이야기들은 네,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긴 한데 한 40분 정도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독서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정리대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쓰기는 저는 뭐 잘 쓰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꾸준히 쓰는 것들이 저의 삶에 큰 변화를 줬었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 자신감을 많이 만들어줬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꾸준히 쓰는 데 있어서의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는 한 3-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네, 후루룩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Q&A는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네, 저기 단콘 PD님의 네네. 네, 네, 이렇게 하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윤희 작가님이 또 볼수록 말씀 되게 잘하신다. 라는 생각밖에, 감탄밖에 안 들어가지고요. 네, 네. 근데 되게 진지하신 분이세요. 제가 서울 갈 때마다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씩 뵙고 식사를 하든 아니면 맥주를 한 잔 하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 차이가 한 네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아이들 나이는 우리 애들이랑 같거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네. 큰애 나이는 똑같아요. 그죠. 저랑 그런 거라서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최윤 작가님께서 늘 뭐 강연 듣기 부분에 마지막에 첫 번째 질문은 무조건 본인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질문 한번 해주세요. 용기 있는 분. 음. 네, 그것보다 막 음. 아, 올 초에 그 버킷리스트 강의 듣고 음, 저도 블로그에 100개 적기 해봤었거든요. 아, 그거 엄청 어려워가지고 음, 쓰다가 그 최호진 작가님 거 보고 몇 개 컨닝한 것도 있었어요. 음, 네, 그 제가 그 강의 지금 방금 강의 들으면서 그걸 찾아봤거든요. 1월 27일이었던데 음. 1번이 에세이 작가 되기였더라고요. 1번 이뤘네. 바로. 그래서 보면서 조금 그랬네요. 음, 제가 강의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제가 그 해주신 말씀 중에 최근에 그 작가님에게 유희를 준 책은 어떤 거였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음, 유희를 준 책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책을 아주 많이 읽지는 못한 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가 오히려 회사를 다닐 때보다 회사 밖에 나오니까 생각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텍스트에 좀 집중하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음, 제일 최근에 저한테 조금 유희를 준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었어요. 음, 제가 그 불편한 편의점 1도 좋아했고 이번에 나온 2도 좋아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김호연 작가라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많이 다가왔었고 우연치 않게 김호연 작가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불편한 편의점을 쓰게 된 배경들에 대한 배경은 아니고 불편한 편의점을 쓰기 전에 소설가로서의 좀 직업적인 것들을 좀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그 전에 이제 망원동 브라더스로 이제 상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책들이 속된 말로 이제 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로 끝을 내야겠다라고 했었던 불편한 편의점이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빵 뜨면서 되게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됐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겸손한 필체로 썼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울림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불편한 편의점 1, 2를 보면서 그런 김호연 작가가 조금 뒤에 많이 비춰진다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불편한 편의점에서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희가 주변에서 뭐 많이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많이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따뜻하게 서로를 보듬어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불편한 편의점이 되게 좋았는데 이건 좀 여담인데 불편한 편의점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2에 나오는 건데 이제 뭐 이건 내용과 상관없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한남동에서 청파동까지 가는 길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지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보통 한남동에서 청파동까지 올 때는 광흥창역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가 아마 오타였겠죠? 광흥창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광흥창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우리 동네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또 책을 읽으면서 색다른 좀 재미를 느껴서 네. 그런 것도 좀 저한테 많은 유희를 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손 드시면 됩니다. 네, 준클님, 네, 스탕맘님, 네, 누구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존클리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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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도 1월 달에 그 온라인 그 닷컴에 올라온 거 듣고 버킷리스트 100개 못 채우고 50개까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강의 들을 때 어쨌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면 생각보다 이루어진 게 많을 거다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때 블로그에 쓰면서 그 말을 믿고 썼는데, 네, 그 꽃보다 마흔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는 그 퇴사 이후의 삶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사 이후에 삶이 어떠신지 그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셨는데 이제 퇴사를 제 주변에 이제 그 같이 독서 클럽 하는 분들 중에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성장을 하려면 빨리 퇴사를 해야 된다. 지금 제가 같이 하는 독서 모임이 약간 그런 지금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그거거든요. 어쨌든 아, 빨리 퇴사. 그래서 그 퇴사 이후에 삶이 어떠신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그 프로젝트 하면서 뭐 이렇게 느끼시는 보람이나 뭐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사실은 퇴사를 고민할 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수익을 조금씩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킷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뭐 신입사원 연수라든지 또는 팀빌딩에도 좀 도움이 돼서 퇴사하기 직전에 한 1년 정도를 그런 워크샵을 좀 투잡으로 해서 회사 몰래 좀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알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아무튼 휴가를 써서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사 이후에 이제 버킷리스트 워크숍이라는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나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할 때랑 회사를 아예 안 다니면서 그냥 메인 잡으로 할 때랑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물량이라든지 양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만났던 한 40대 여성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욕망, 그다음에 뭐 나의 남편의 욕망, 아내의 욕망, 자식의 욕망을 들어주느라 정작 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좀 어이없는 얘기지만 그런 걸 좀 소명의식처럼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하지만 뭐 부모 교육을 하는 곳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네, 학교, 대학생들 대상으로 취업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도 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의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지금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파생돼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뭐 장점 쓰기 워크샵이라든지 워크샵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해서 글 쓰는 거는 사실은 돈이 사실 되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꾸준히 이제 책을 계속적으로 내고 싶어서 책 쓰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투자나 이런 쪽은 사실은 제가 금융기관을 다녔지만 좀 저랑은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좀 두 가지의 메인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프로젝트성으로 뭔가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일들이 제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이제 글을 좀 써서 좀 제공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알바식으로 좀 돈을 버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퇴사를 하는 것들이 70까지 일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는 거라서 지금 일일비하지 말자. 어쨌든 퇴직금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돈보다는 경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졌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딱 1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이제 불안정성이 조금 어려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거를 조금 더 잘 정착하는 게 회사 이후의 삶에서의 저의 큰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그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좀 자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려야겠다. 그 회사하기 전에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뻘쭘했었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도 당장은 좀 그런 걸 못 하다가 한 5,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꼭 혹시 주변에 네, 하실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라고 좀 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단콘 PD님한테도 학교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없냐고 뭐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뭐 약간 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탕맘님. 아, 네. 그 아까 버킷리스트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를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지금 뭐 100개를 생각해 보면 되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적는 게. 근데 그 네, 기간을 뭐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뭐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게 또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100개라는 걸 맞아요. 적는 거는. 그럼 어느 정도로 잡으셨고, 그다음에 그 중에 100개 중에서 가장 1순위는 뭐였고, 그 중에서 몇 프로나 또 이렇게 뭐 달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몇 개나 지금 이루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사실 버킷리스트를 썼던 게 이제 5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쓰는 거예요, 1년마다.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쓰는 거니까. 근데 첫 해에는 2박 3일 정도 걸려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정도 기간까지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늘어지게 되면 사실은 버킷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숙제나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꼭 100개를 다 채운다라고 첫 해부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그러면 그래도 최대한 많이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2박 3일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다만 이거를 혼자만 쓰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뭐 남편 또는 아이들에게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과 관련해서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버킷리스트는 연초에 써서 1년 동안은 한 번도 바꾸진 않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버킷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쓰는 게 1년 365일 동안 블로그를 다 쓰는 거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버킷리스트냐라고 하지만 제가 놓치기 싫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 꾸준히 해서 뭐 매년 뭐 2,000km 정도 달리기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중심으로 잡는 거 외에 그 해에 내가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것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많이 하고 싶어서 뭐 버킷리스트 워크숍 뭐 100번 하기 뭐 직장 가기 뭐 외국어 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쭉 다양하게 하고 저는 연말이 됐을 때 한번 쭉 돌아봐요.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데 연말에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버킷리스트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버킷리스트를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의식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제가 버킷리스트를 쓰고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조금 정리하고 나면 제 잠재의식 속에 버킷리스트들이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제가 그것들을 좀 실천을 무의식 속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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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저는 나인앱이 처음이라서 이 고수님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벅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쭉 들으면서 저는 이 최우진 작가님의 버킷리스트 그 강의가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그 대상이요. 주로 지금 나인앱이 보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30, 40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저를 비롯해서 60대 열심히 그냥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살아오고 나서 갑자기 그 공황이 오신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좀 되게 애매해요.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은 조금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근데 그 과도기에서 정말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되게 좀 많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런 버킷리스트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런 60대 분들한테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하고 계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그냥 제 질문이 조금 뜬금없긴 한데 제 아니, 안에서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한테 한번 던져보고요. 예, 좀 앞뒤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긴 해요. 5, 60대 분들이.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제가 사실은 퇴사를 고민하게 된 과정에서 저한테 영향을 줬었던 분들이 저희 KB를 다녔던 선배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55세가 넘어서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되게 많이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이대로 계속 그냥 뭐랄까 사회적으로 무쓸모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나는 그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기보다는 빨리 나와서 빨리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70세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버킷리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는 딱 1년만 재미있게 나한테 의미 있게 살아보는 프로젝트로서 버킷리스트를 50대, 60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이 뭔가 나의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더 막 조바심을 내고 더 조급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그렇듯이 조바심을 내고 조급해 하면 더 안 보이고 더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버킷리스트는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딱 1년만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의 버킷리스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내가 나한테 의미 있고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2년 차가 되면은 조금 더 나의 경험들이 네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3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점점 뾰족해지는 내가 나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은 제가 버킷리스트 맨 처음 썼을 때는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고요. 이렇게 제가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퍼실리테이터 같은 걸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냥 1년 동안 성장하는 것만을 집중해서 했더니 뭔가 글 쓰는 게 보였고, 그래서 2년 동안 나누는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좀 문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딱 1년만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만 하시면 오히려 내가 5, 60대에서 뭐 당장 뭐 사실 5, 60대 분들이 엄청난 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딱 어느 정도 원하긴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부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육아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덜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딱 1년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걸로 하는 거를 하고 싶고 그런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5, 60대 대상의 워크숍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있거든요. 근데 잘 연결이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좀 감동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청울림 선생님이 그 부자마녀님의 세마정에 잠깐 그 세바시 비슷한 거 하실 때 이제 접속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 어떤 그 감동에 의해서 그 뭐라 그랬냐면, 나이 든 사람들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들도 찔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그냥 한번 던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4월 달에 처음 이 자기계발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막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지친다 이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어쨌든 모든 게 다. 그렇다고 그래서 열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님 아까 이제 그 말씀 하시길래 혹시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내로한 영역이니까
약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각해 보셨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희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이름이 최우진인데 제 블로그도 최우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계속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인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행 중이라서 좀 어수선해요. 아까 작가님께서 내 이야기를 쓰라고 하셨고, 그 방법 중에 내 이야기를 쓰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각각을 다르게 의식하고 써야 되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쓰다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보 글쓰기 작가로서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내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발전이 되는지 아니면 의식을 해야 되는지 의식하면 또 내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 경계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계획을 하면 좋을지 한번 경험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는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채워야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릇에 물이 담기는 형태라고 보는데 물이 어느 정도 그릇에 차야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나은 건데 내가 채워줘야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글을 우선은 먼저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는 사실 글을 쓰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 좋은데 저는 그 고민이 그 독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꽃보다 마흔님께서 이제 에세이 작가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런 에세이들을 쓰다 보면 에세이들이 있다 보면 이 에세이가 뭐 꽃보다 마흔님께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냥 내 이야기라서 쓴 게 아니라 이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독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스스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아까 이제 인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처음부터 막 내 글이 막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글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충분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좀 쓰시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예전에 배운 건데 막 그런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나 같은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쓰신 분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처럼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쓴 것처럼 인웅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다 보면 그리고 이제 독서를 같이 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방황했던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런 도움을 나한테 주면 되겠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찌됐든 나를 위한 글쓰기를 계속 쓰셔라. 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글을 쓰면서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 에세이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나의 글과 비교해봐라. 이러면 훨씬 더 남을 위한 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작가님이랑 뭐 예약을 해놓은 시간은 아니에요. 한 9시 반 정도까지 1시간 반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뭐 토요일 밤이니까 네, 뭐 아직도 한 20분 정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피라이프님은 되게 진지하게 네,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신데 뭐 꼭 글쓰기나 뭐 이게 아니더라도 책이나 뭐 그냥 최현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예, 저는 약간 다른 질문인데 저도 이제 육아휴직 중이고요. 작년 11월부터 했었고 저도 맞벌이였는데 이제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다 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육아휴직 한 300일 좀 넘었는데 뭐 아직 기간은 제가 더 남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이제 아까 보니까 휴직 기간 동안 뭐 독서도 많이 하시고 여러 활동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포커스를 바꿔서 이제 애한테 바꾸면 육아를 그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어떤 뭐 좋은 경험이나 어떤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참고하고 싶거든요. 네. 그 육아에 대한 경험은 사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육아 휴직을 했었어서 사실 아이들이랑 이제 아이들이 좀 큰 상태에서 휴직을 했었기도 했는데 아이들이랑 여행을 좀 갔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70일 정도를 이제 여행을 이제 아이들과 셋이서 아내 없이 다녀왔었는데요. 그 기간들이 되게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저에게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었는데요. 사실 그때 저희가 캐나다로 이제 캐나다에 저희 그냥 간 건 아니었고 저희 이제 누나가 살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거점을 두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여행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셋이만 왔다 갔다 하는데 캐나다에 간 지 한 열흘 만에 저희 큰아들이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맹장이라고 하면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그냥 배가 아프다고만 해가지고 설마 맹장이겠어? 배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토요일 아침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월요일 오전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게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감사하게도 수술이 좀 잘 되고 회복도 좀 빠르게 돼가지고 네,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저희들만의 그런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가졌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아이랑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픈 게 내가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나 재밌게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애 자고 있을 때 뭐 혼자 막 가서 울고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아이들이랑 여행을 가니까 너무 소중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아빠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때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인간 최호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되게 부끄럽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빠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퇴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퇴사 사실을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도 먼저 말씀드렸던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되게 어떻게 하면 삶을 책임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조금 내 삶에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줬고 그래서 그 삶을 즐기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도 퇴사 이후의 삶에서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제 삶을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모습도 괜찮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저한테 휴직에서 아이들과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얻은 엄청난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비슷하게 휴직하자마자 좀 여행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있어서 겨울방학 때는 그냥 일주일마다 이렇게 어디 뭐 캐리비안 베이나 에버랜드 뭐 이런 데 갔다가 이번 여름은 제주도 한 달 살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저도 가자마자 그 다음날 애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격리하고 그 다음부터 한 3, 4주 재밌게 놀았고 사실 이번 겨울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 나가려고 하거든요. 스페인에 뭐 지인도 있고 뉴질랜드는 이제 가면 여름이니까 갈까 하면서도 또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좀 저 혼자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좀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해외는 좀 고민인데 저는 또 안 가면 나중에 복직했을 때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애한테 좋은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애는 아직 지금 별로 나가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억지로 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많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주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좀 고민이에요. 그거랑 사실은 또 하나 큰 꼭지 고민인 게 교육이 좀 고민이거든요. 저도 구시대적인 관성에 의해서 수학회, 영어에, 국어에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요새 그런 강의도 몇 개 듣는데 너무 이제 시대에 안 맞게 이렇게 제가 교육시키는 것
돼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사실 교육에 대한 문제는 답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아이들과 경험을 하고 아이들과 뭔가를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스스로가 얼마나 재밌을까? 즐거울까?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라이프 님도 어떤 여행을 가든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재밌을까? 나한테 얼마나 의미 있을까? 이런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아이들이 원하기도 했었긴 했지만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캐나다 여행에 대한 추억팔이로 되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잘 만들어가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거였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라고 하면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이를 혼자 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은 사실은 네 언제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막상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한번 넘으시면 해피라이프님의 그런 세상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조건 가야죠. 네, 책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히 추천해 주셨는데, 네, 화면 켜신 분들은 다 한 말씀씩 해 주셨어요. 안 켜신 분들, 근처 이리름님 계신데, 혹시 뭐, 어떠셨어요? 강연? 혹시 지금 대기신지요? 아니면, 네네네. 네, 저도 선생님 뭐죠? 자기 발견 그 책을 저도 좀 읽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휴직을 해가지고, 이제 휴직을 앞두고, 휴직을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이제 퇴사 말고 휴직 그 책도 제가 이제 접했고, 그래서 이제 진작부터 알고 이제 있어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일단.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다 이제 고등학생이고, 다 이제 좀 막 고3이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직은 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지금 이제 아이가 어린집처럼 그런 막 아이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지금 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을 저는 이제 제 아이들도 걱정되고 저도 이제 뒷바라지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이제 오랜 이제 직장 생활에 또 이제 여자분들은 좀 더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직장 생활과 또 막 이 집안이 막 폭풍우처럼 다가오니까 좀 뭔가 이제 좀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고 싶었긴 했는데 막상 이 귀중한 휴직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휴직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휴직 직전에 막 제가 서칭을 하는데 그래도 두세 권을 사서 막 이제 읽기는 했는데 막상 또 휴직이 되니까 또 할 일이 생각보다 이게 집에 남편은 저희한테 24시간이 주어진 줄 알지만 집에 있다 보니 다른 일들이 이제 또 저희의 시간을 파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한 달 한 달이 가면서 막 너무 초조해지고 나름 제가 휴직 기간에 버킷리스트를 쓰기는 썼으나 그게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것만 지금 완료가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있는 것들은 약간 지금 이제 이 1년도 안 되는 휴직 기간이 지금 이제 반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될까? 이런 초조감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탓에는 이제 누구한테 뭐 여쭤본다기보다는 이제 저 자신의 이제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휴직 기간을 좀 더 약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는 좀 다른 시기이긴 하지만 좀 이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한번 또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사실은 이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기웃거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버킷리스트는 사실 이제 평생 버킷리스트를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써봐라 하셔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단기 리스트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습관 형성 위주의 리스트가 좀 되고 어떤 이제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이 또 없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그 휴직이라는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진짜 휴직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휴직을 시작했어 하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휴직 기간 자체에서의 그런 경험들, 그런 삶들이 복직 이후에도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직의 그런 경험을 단순히 휴직 기간으로만 내가 모든 걸 완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짧겠지만 그 이후까지도 좀 크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이제 일상을 살고 계시는 모르겠지만 집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집은 또 다른 노동의 공간으로 인식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리듐님 같은 경우 휴직을 했다라고 하면 남편분께서 이제 어떤 집안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수록 집 밖을 많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만의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작업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 뭔가 사무실, 뭐 공방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직했었을 때 스터디 카페를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스터디 카페에서 거의 뭐 하루에 막 4-5시간씩 있으면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뭔가 제 전투력이 되게 많이 상승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뭐 되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좋지만 나만의 그런 프로젝트, 뭐 예를 들면 매일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시간을 보내도 그것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 경험들이 되게 소중한 것들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휴직하면서 물론 제 성향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평상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점심시간에 2-3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좀 뭔가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약간 좀 먼저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연락을 해서 간단하게 티타임 정도를 좀 많이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티타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되게 많이 배웠었거든요. 특히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랑 누군가랑 1대1로 만났을 때랑은 이 경험의 차이가 되게 많이 다른데, 1대1로 만나서 그냥 뭐 물론 신변잡기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론 뭐 당장 적용을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에 좀 강연을 듣는 듯한 느낌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뭐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뭔가 뭐 1대1 미팅을 뭐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그런 분들과 이렇게 커피 타임 같은 것들 그런 거 가져보는 것도 되게 저는 좀 휴직을 알차게 보내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요.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할 때 습관 형성 위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당연히 그런 건데, 저는 요즘 제가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킷리스트를 쓸 때 꼭 어느 정도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나를 위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가 책에 쓰진 않았었던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는 경험인데, 버킷리스트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쓰고 있으면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압박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두리스트를 쓰는 것 같은 마음은 당연히 드는 건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고 싶은 일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나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행복하지? 나에게 짧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나한테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직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뭔가 1년 동안 뭔가 완전히 그런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또는 뭐 제2의 뭐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1년 동안 이루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내가 즐겁고 좋아하는 경험 아까 레드비치님께서 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1년을 나한테 정말 오롯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버킷리스트를 쓸 때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버킷리스트를 첫 번째 쓸 때랑 두 번째 쓸 때랑 세 번째 쓸 때랑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써내려가는 게 훨씬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매년 써보시라는 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계속 써보는 거 이게 훨씬 더 나에게 의미 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좀 궁극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혹시 얼굴을 보여주시기 어려우셔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 뭐 질문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봄봄님 우리 8월방에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바쁘심에도 또 접속해 주셨고요. 윤혜누님은 8월방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8월에 그 위너가 되셔서 10월 달에 위너 파티 오실 텐데 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저도 질문을 할까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이제 최호진 작가님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일까 봐 겁이 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미국 다녀오셨고 저도 아마 올겨울에 실리콘밸리로 좀 갔다 올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갔다 오거나 혹은 한국에서 지금 하는 일도 이제 스타트업들 내 기업들이 이제 잘 밸류업이 되도록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젊고 의욕적이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라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으로 이미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 되게 안정적인 교직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계속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결론을 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아마 올겨울까지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그런 걸 탐문하려고 이렇게 독서 멘토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글을 계속 읽고 간접적으로도 보고 또 거기에 내 생각을 한번 강화해 가는 그런 경우도 계속 하고 있는 중에서 저도 되게 뜻깊은 지금 이제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진짜 어떻게 그 그러니까 기업체로 다시 들어갈 생각은 아니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진짜 혼자의 길을 계속 닦아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딱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삶의 길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요즘은 딱 1년만 바라보는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오거나 또 제가 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막 너무 난 꼭 이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고요. 지금은 1년 동안만 이 삶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네,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아직 들어온 게 없고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꼭 이거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던져주시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레드비치님께서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나이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열위가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있어서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인께서 이제 60대를 준비하는 이런 스토리를 어떤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나인 헤빗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 뭐 그 꿈꾸는 서 여사님이라고 이분은 50대 초에 이런 자기 개발해서 이렇게 책을 내고 또 50대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또 최혜준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40대를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레드비치님께서는 뭐 60대를 또 만들어가는 분으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네네, 꽃보다 마흔님. 여튼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40대처럼 저도 우리는 아직 50대, 60대를 안 살아봐서 건강이 어떨지, 의욕이 어떨지 사실 잘 몰라요. 20, 30대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평생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꺾이겠죠. 40대부터. 40대 중반부터 그럴 거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높은 계획, 젊을 때 하고자 했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가 되거나 안정적으로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시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살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추측은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60대를 반전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대를 해보는 시간으로 또 나인 헤빗에서 좀 계속 이제 본인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시간은 좀 됐고요. 최윤 작가님 혹시 마무리 멘트 드리고 오늘 이제 뜻깊은 첫 이제 우리 독서 꿀팁에 모신 작가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제 독서의 경험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렸는데 오히려 질의응답에서는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무리로 버킷리스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그 오늘 이제 그 제가 버킷리스트 워크숍에 참여한 이제 30대 분께서 언젠가는이라는 글을 좀 쓰신 적이 있었어요. 써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뭘 이룰 거야. 언젠가는 뭘 할 거야. 그래서 지금 희생하는 게 맞아라고 항상 살아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버킷리스트를 저랑 같이 쓰면서 그 언젠가는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또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해보고 있는데 그 삶이 너무 즐겁고 재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마련해서 단콤 PD님께 감사드리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오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네, 저도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최원윤 작가님은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보통 연말 연초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그때가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이제 뭐 제가 이제 100일 과정으로 또 심화 과정 하게 될 때 또 한번 연말쯤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라봉봉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기약하며 오늘 자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밤 보내시고요. 제가 여기 캡션 떠났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